최근에 인공지능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자동차를 자율주행해주는 AI가 등장했고, 바둑에서 AI가 세계 챔피언을 이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아주 정확하게 복제할 수 있고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을 보면 재기적으로 자기 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이 융합돼 가지고 하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지능의 대폭발 내지는 대확산 이런 게 일어나서 초지능에 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오래된 연구 분야입니다. 이제 컴퓨터가 2차 대전 때 발명이 됐는데 만들어진 컴퓨터라는 걸 가지고 계산만 할 것이 아니고 사람처럼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예를 들면 퍼즐 같은 거를 푼다든지 수학적인 증명 같은 거를 하는 거를 기계가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체스, 서양 장기 이런 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가가지고는 인공지능이 어떤 연구를 하기 시작했냐면 사람이 아는 지식을 기계한테 집어넣어서 기계를 똑똑하게 만들고 실제적인 문제를 사람처럼 풀 수 있도록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한계점이 뭐냐면 사람의 지식을 기계한테 넣어준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그런 한계를 깨닫고 침체기에 들어갑니다. 그 윈터가 한 20년 사실은 계속됩니다. 80년대 말부터 AI의 겨울 동안에 한 30년 동안 인공지능이 아주 차근차근하게 과학적인 방법론을 도입합니다. 그게 바로 약간 뇌를 닮은 신경망 기반의 기계학습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을 기계한테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래밍해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해서 지식을 스스로 습득하게 만들려는 베이지안적인 추론하는 방법, 확률적인 계산하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크게 보면 특히 머신러닝 관점에서 학습을 할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에 PC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가 전자화되고 문서가 전자화되고 인터넷에 다큐멘트가 올라가고 그다음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이동을 하면 위치 정보까지 다 센싱 돼가지고 기록이 됩니다. 이런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해가지고 어떤 추천하는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기본적으로 쓰이는 게 다 머신러닝 기술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애플의 시리입니다. 애플 스마트폰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시리가 대화로서 사람 비서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IBM이 왓슨이라는 AI를 만들어서 사실은 위키피디아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왓슨이 다 학습을 해가지고 TV 퀴즈 쇼에서 사람하고 역대 챔피언 2명하고 싸워서 우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고 이런 게 나왔고 좀 더 최근에는 이제 그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GPT-3라는 AI를 개발해서 글을 써줍니다. 자, 이런 것들에 이제 깔려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입니다. 딥하다는 것은 층이 많은 신경망이라는 뜻이고 심층 신경망 이런 의미입니다. 여긴 간단한 신경망인데요. 왼쪽에 예를 들면 사진을 주고 개냐 고양이냐를 우리가 구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건 감독학습이라고 하는데 개 사진을 주고 이거는 개입니다 하고 1이라는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 고양이 사진을 주고 이거는 0이라는 정답, 레이블이라 그러는데 레이블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이걸 학습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강아지 사진 1000장, 고양이 사진 1000장, 이 1000장의 사진을 모아놓고 레이블을 다 달아줬어요. 사진을 하나 넣고 출력을 계산해보면 처음에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강아지 사진을 넣어도 예를 들면 평균 0.5 근처로 가도록 초기화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0.6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치면 그런데 정답은 1이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1 빼기 0.6 하면 0.4만큼의 오차가 생깁니다. 자, 근데 오차를 이제 줄여주는 방향으로 신경망의 가중치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강아지 사진을 하나 더 주면 이번에는 0.65라고 대답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좀 더 1 가까이로 가게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0이나 1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 문제의 특성상 정확하게 0, 1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0.7 이상이면 강아지라 그러고 0.3 이하면은 고양이라고만 대답해도 사실은 충분히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진 구별이 잘 안 된다면 2000장의 사진 학습 데이터를 2000장 대신에 2만 장을 모으고 안 되면 2000만 장을 모으고
계속 학습을 시키면 사실은 특별히 배경이 없는 강아지, 고양이 사진은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학습은 이번에는 정답을 가르쳐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강화학습인데 강화학습은 시행착오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걷는 거를 시행착오 하면서 학습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하면서 그다음에 640번 했더니 이제 좀 멀리 갑니다. 사실 알파고가 바둑을 학습한 게 이런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무감독 학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감독 학습은 데이터만 주어지고 뭐를 원하는지를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알아서 기계가 뭔가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비디오는 연예인들 사진을 많이 모아가지고 무감독 학습으로 기계가 학습을 한 다음 그러면 모델을 만듭니다. 생성적인 학습 모델이라고 하는데 제너러티브 모델, 주로 확률 모델입니다. Discriminated progressively, starting from a low resolution. 여기 보시면은 원형 사람 얼굴 사진에서 막 변형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막 만들어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GPT-3라는 게 최근에 나온 기술인데 그 모델의 복잡도가 어마어마하게 최근에 올라갑니다. 1750억 개를 가진 신경망을 만들고 그거에다가 3000억 개의 단어 토큰을 가진 문헌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자연 언어를 생성하도록 학습을 했더니 단어를 주면은 다음 단어를 예측해가지고 글을 생성을 해주는 이런 일들을 최근에 데모하고 그럽니다. 사람 같은 언어를 흉내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약간 시작된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 인공지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제가 AI의 수준을 사실은 이건 처음으로 공개하는 아이디어인데요. 6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인공지능의 단계를. 첫 번째 단계 L1, 레벨 1은 사실은 사람이 다 프로그래밍하는 옛날 인공지능 기법입니다. 그거는 이미 넘었고요. 지금 단계는 아마 2단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가 지가 알아서 프로그램을 짜주니까 오토매틱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연구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AI가 자기가 학습할 데이터를 자기가 생성해야 되거나 수집해야 될 겁니다. 그걸 제가 셀프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습니다. 지니 같은 AI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AI가 스스로 목적 함수를 스스로 정하거나 스스로 수정합니다. 이게 정말로 자기 성찰, 셀프 리플렉티브한 이런 이제 좀 더 인간다운 지능으로 가는 소브린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뇌인지 발달 과정을 모사해가지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술을 개발하려는 이런 연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 5로 간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정말로 도전적입니다. 문제를 AI가 스스로 정하고 풀어야 됩니다. 레벨 5 기술이 된다면 저런 로봇이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저 로봇이 사무실에 가서는 사무실에 맞는 일을 할 거고 만약에 병원에 간다면 병원에 맞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그거 자체도 알아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AI가 아마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벨 6가 된다는 건 예를 들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데 저 로버트 앤 프랭크라는 영화에 보면 딸은 외국가 있고요. 아들은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바빠가지고 아버지를 못 도와드리니까 로봇을 한 대 선물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처음에는 아주 싫어하는데 나중엔 정이 들어가지고 같이 동반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뭐 그런 약간 사이언스 픽션 영화기는 합니다. 그럼 레벨 5 정도면은 사람 비슷한 이제 AI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과연 그 AI가 사람을 능가할 수 있을 건가? 이걸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Singularity, 특이점이라고 하고 디지털 기술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하드웨어 관점에서 보면 바이올로지컬한 뇌하고 비교해 볼 때 100만 배 이상 일단 반도체가 디지털 지능이 빠릅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람은 피곤해가지고 사실은 저녁에 잠도 자야 되고 그 다음에 뇌세포가 늙어가지고 수십 년이 지나면은 이제 다른 병이 유발되기도 하는데 반도체 같은 거는 그런 마모성이나 소모, 피로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어마어마한 기계의 장점입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은 뭔가를 수정할 수 있죠. 제가 제 기억을 빨리 수정 못합니다. 사실은 그게 사람의 장점이자 뇌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마음대로 수정이 안 됩니다. 근데 기계는 그런 거를 수정하는 거는 사실은 오히려 쉽고 그 다음에 복사도 쉽게 할 수 있고
한 가지 목표를 정해주면 다 카피해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서 가게 하는 거 조정하는 게 상당히 쉽습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하면 그래서 사실 슈퍼 인텔리전스로 가는 거는 생각보다 빨리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초지능이 도달됐다고 치면은 근데 사실은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 소지가 꽤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나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한 2014년, 15년에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의 마지막 발명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은 마치 핵무기와 같은 핵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슈퍼지능한테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해줘. 이런 요청을 했어요. 보통은 뭐 즐거운 음악을 틀어주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거나 그래서 나를 즐겁게 해줘, 행복하게 만들어줘. 아마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지능이 높은 슈퍼지능이 예를 들면 사람의 뇌를 자극해가지고 그 쾌락을 유도하는 신경세포를 자극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방법이 나온다면 그런 쾌락에 빠지다 보면 멸망할 수도 있죠. 양면성이 항상 존재하는데 거의 모든 기술이 인공지능의 윤리나 이런 그 논의가 시작되는 것도 사실은 이거하고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인공지능의 단계를 나누면서 레벨 4에 갈 때 목적 함수를 얘기 드렸습니다. 도덕성이나 인류의 가치, 중요한 거, 선이라는 거 이런 거 같은 걸 목적 함수를 AI를 간접적으로 사실은 유도하는 그런 방법들을 실제로 연구하고 있고요. 근데 이 방법도 궁극적인 방법은 잘 생각해 보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지금 디자인을 해놨는데 지금 넣어준 그 가치 기준이나 윤리 의식이 20년 후에 똑같을 리가 없죠. 그 시대의 가치 기준하고도 상관이 있어서 그거에 적합한 가치 기준을 하는 게 좀 더 최선의 답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답은 여기 간접적 규범성이라고 하는 건데 인공지능한테 그 가치 기준조차도 스스로 선택하게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 당시 가치 기준이 A, B, C, D, E가 있으면 그 중에 최적의 가치 기준을 선택한 다음에 그거를 적용하라고 현재 인공지능한테 가르쳐 줍니다. 기계가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가치를 인공지능에게 탑재해주는 방법, value를 로딩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역시 어떻게 보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머신러닝의 약간 연장선상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AI를 항상 안전한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항상 안전한가? 대비해야 되고 아직 기술이 더 발전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게 항상 공정한 건가? 판단하는 게 항상 사회적으로 공정한 판단인가? 어떤 데이터를 주느냐에 따라 인공지능은 정해진 데이터, 정해진 목표 함수에 따라서 그걸 최적화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는 거는 사람이 지금까지 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긋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루다 이런 챗봇 문제를 근본적으로 기술적으로 푸는 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언어를 기계가 다루는 순간 사람 사이에 있는 언어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이미 기계가 안고 가는 겁니다. 기계한테만 탓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을 만드는 공학자들의 문제만이라기보다는 그 기술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하고 문화가 변화하고 가치 기준도 달라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인문사회과학 하시는 선생님들도 이런 거를 같이 논의하고 오히려 엔지니어들이나 기술자들한테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협의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꼭 중요한 것 같습니다.